핸드폰 화면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보낸 카톡 메시지였다. 8글자. 딱 8글자였다. 시간 없어요. 연락 마세요. 나는 그 문장을 10번도 넘게 읽었다. 옆에서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나는 핸드폰을 건넸다. 아내는 화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67세, 아내는 65세. 우리 외동아들은 결혼한 지 3년째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실 조짐은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다. 명절에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다. 며느리 집안 행사가 있다고. 나는 이해한다고 했다. 명절은 돌아가며 보내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은 한 번도 우리 집에 명절을 보내러 오지 않았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내 낙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 아내는 이해하자고 했다. 새댁이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고. 아들도 회사 일이 바쁠 거라고. 나도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에 아들 생일이 있었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 재료를 샀다. 소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골랐다. 생일 선물도 준비했다. 아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시계. 비싼 거였지만 기꺼이 샀다. 생일 전날 아들에게 전화했다. 내일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와이프 쪽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다음에 보자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아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생일 당일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였다. 도시락 용기에 담았다. 아들 회사 근처까지 갔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아들에게 전화했다. 잠깐 나와서 이거라도 받아가라고. 아들은 나왔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회사에서 점심 먹을 거라고. 나는 그래도 받아가라고 했다.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먹으라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저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내 품에서 자란 아이가 맞나?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역 이름이 불리고 그 모든 게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아내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걸 나는 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10월이 되고 11월이 되었다. 우리는 아들에게 연락을 줄였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문자만 보냈다. 잘 지내냐고. 건강 챙기라고. 대부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가끔 오면 딱 한 글자였다. 네. 그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다. 나는 놀라서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갔다. 검사 결과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냐고. 지금 가겠다고. 나는 병원 이름을 알려줬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아들은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가 왔다. 미안하다고. 급한 회의가 잡혔다고. 내일 갈게요. 나는 통화를 끊고 아내 침대 옆에 앉았다. 아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여윈 손등, 평생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 그날 밤 나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기계음, 간호사들의 목소리. 그 모든 소리 사이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우리는 아들에게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오후 아들이 왔다. 며느리와 함께였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들은 아내를 보더니 물었다. 괜찮으시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며느리는 병실 한쪽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아내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시계만 쳐다봤다. 아들이 물었다. 의사는 뭐래요? 언제 퇴원해요? 나는 설명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아당겼다. 가야 된다는 듯이. 아들이 말했다. 아빠,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 나는 물었다. 벌써 가냐고. 이제 막 왔는데. 아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들이 따라 나갔다. 병실 문이 닫혔다.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참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잠깐 통화할 수 있냐고. 나는 받았다. 아들이 말했다. 아빠, 이해해 주세요. 지희도 바빠요. 회사 일도 있고 와이프 쪽 일도 챙겨야 하고. 자주 못 가도 이해해 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아들이 또 말했다. 그리고 아빠, 앞으로 급한 일 아니면 연락 좀 줄여주세요. 와이프가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다고. 통화를 끊었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나는 그걸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다.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아내는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랐다. 집은 조용했다.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텔레비전을 봤다. 저녁을 먹고 또 산책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매일 똑같았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나는 물었다. 어디로? 아내가 대답했다. 아무데나. 그냥 둘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바다를 보고 싶었다. 여행을 가기 전날 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랑 부산 여행 간다고. 3일 정도 집 비운다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알려주는 거였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네, 잘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다. 조심하라는 말도 재밌게 다녀오라는 말도 없었다. 부산은 좋았다. 바다가 넓었다. 우리는 해운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횟집에서 회를 먹었다. 아내는 오랜만에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호텔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아내를 봤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아내가 계속 말했다. 우리 외동아들인데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에 대해, 며느리에 대해, 우리 미래에 대해.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갔을 때, 취직했을 때,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다. 아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했다.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며칠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아내와 상의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우리는 집을 팔기로 했다. 이 넓은 아파트는 이제 필요 없었다. 아들이 명절에 오는 일도 없고 손주를 볼 가능성도 희박했다. 이 큰 집에서 둘이 사는 게 의미가 없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개짜리.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았다.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만들었다. 연금도 있고 이 돈이면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다. 아들에게는 이사한다고만 말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들은 그래요 라고만 답했다. 이사 당일에도 오지 않았다. 이사 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업체를 불렀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발코니에서 공원이 보였다. 우리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다. 나무들이 많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나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주말마다 동네 뒷산을 올랐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자식들과 멀어진 사람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그중 한 부부가 말했다. 자식 낳아서 뭐하나. 크면 다 떠나간다고. 다들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는 웃음이었다. 나는 그들과 어울리며 깨달았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부모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게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3달, 6달, 1년. 아들에게서 연락은 거의 없었다. 명절 때 문자 한 통. 부모님 생신 때 용돈 송금. 그게 전부였다. 처음엔 속상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점점 무뎌졌다. 아니, 받아들이게 됐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이게 우리 관계라는 걸. 대신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꾸려갔다. 한 달에 한 번은 짧은 여행을 갔다. 강릉, 전주, 경주, 제주도.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했다. 저녁마다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예전엔 아내 혼자 했지만 이제는 내가 도왔다. 아니, 같이 했다. 양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국을 끓였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본 것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소중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아들 걱정 안 해도 되고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우리 둘이 살면 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도 깨달았다. 나도 행복했다. 언제부터인가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아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게 사라졌다. 물론 가끔은 그리웠다. 아들의 목소리가, 아들의 웃음소리가.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하지만 그건 추억일 뿐이었다. 지금의 아들은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다. 겨울이 왔다. 어느 날 눈이 내렸다. 우리는 공원을 걸었다. 하얀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 있었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두 사람의 발자국. 나란히.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처음엔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봄 되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편안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들이었다. 아빠,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는 우리 여행 가요. 그 다음 주는 어때요? 아들의 답장이 왔다. 아, 그러세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 일정이 있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있었다. 더 이상 아들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가능할 때, 그때 만나면 되는 거였다. 봄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한 달을 머물렀다. 매일 바다를 보고 올레길을 걸었다.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서울로 돌아올 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다시 오고 싶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가을에 또 오자. 집에 돌아왔다. 집은 깨끗했다. 떠나기 전에 청소를 해뒀으니까. 우리는 짐을 풀고 빨래를 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며 제주도 이야기를 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다. 응, 잘 다녀왔어. 너도 건강해라. 더 이상 길게 쓰지 않았다. 언제 보냐고 묻지 않았다. 우리가 그립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다. 지금 나는 69세다. 아들이 그 메시지를 보낸 지 2년이 지났다. 이 2년 동안 우리는 아들을 5번 만났다. 1년에 2~3번. 그 정도였다. 만날 때마다 어색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예전 같은 끈끈함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그 사실이 슬프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슬프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볼 때, 그때는 눈물이 난다. 하지만 동시에 괜찮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내가 있으니까. 함께 웃을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의 부모로만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산다. 서로의 반려자로 산다.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 어제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내년엔 유럽 가볼까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유럽?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젊었을 때 못 가본데.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좋다고 했다. 가자고 했다. 우리 둘이. 그날 밤 우리는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웠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설레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아직 시간은 있었다. 아직 함께할 날들이 남아 있었다. 창밖에 달이 떠 있다. 밝고 둥근 달. 나는 아내와 나란히 서서 그 달을 바라본다. 손을 잡고 조용히.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아들이 우리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손 내밀었을 때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